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셨나요? 혹시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 전에 운동부터 나가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나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니.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복에 등산을 하셨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드셨고 건강보조식품만 8가지를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하신 건강 습관 중에 심장에 무리를 준 것들이 있었다고, 좋은 줄 알고 하신 일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장년층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실제로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줄 알고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위험한 습관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안전한지까지 오늘 이 한 편에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중장년층에게 습관이 특히 위험한지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20,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에 소주를 먹어도 속이 멀쩡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몸이 다 받아줬습니다. 젊은 몸은 회복력이 뛰어나니까요. 조금 무리해도 알아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습관이든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4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몸이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30대에 새벽 운동을 했으면 상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같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30대의 물을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 차와 20년 된 차를 비교해 보세요. 새 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려도 엔진이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차로 같은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과열되고 고장날 수 있습니다. 차가 낡은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차니까 그에 맞는 운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몸이니까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 몸이 버텨준 거지 그 습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이 60대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혈압이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고혈압이 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살았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70% 막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나쁜 습관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양동이에 물이 한 방울씩 차오르다가 마지막 한 방울에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넘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계속 물이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양동이가 넘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위험한 게 뭔지 점검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70, 8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바로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빨리 걷기를 하거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 건강에 좋을 것 같죠? 살도 빠질 것 같고 상쾌할 것 같고. 그런데 중장년층에게는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혈관 사고의 상당수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최소 30분은 여유를 두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뒤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젊었을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로 하지 마시고 살짝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물 많이 마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억지로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어지럼증 구역질 두통이 생기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마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양을 정해놓고 억지로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1시간에 한 번 정도 물을 한두 모금씩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보조식품을 여러 가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이거 해당되시는 분 아주 많으실 겁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이것저것 합치면 하루에 먹는 알약이 10개가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문제는 건강보조식품끼리 또는 건강보조식품과 처방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에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몸에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사 선생님께 내가 먹는 보조식품 목록을 보여드리고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먹지 마세요. 꼭 필요한 두세 가지만 골라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넷째, 매일 사우나와 찜질방에 가시는 습관입니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 거의 매일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확 빼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장년층에게는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찬 공기를 만나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면 혈관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딱딱해진 분들에게는 이게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줄이세요.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하시고 나올 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체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우나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사우나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물, 과다 섭취, 건강보조식품 과다, 복용 잦은, 사우나. 이 중에 해당되시는 거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들은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좋은 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줄 알고 방치한 것들입니다. 이 방치가 큰 병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모르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위험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째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면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병입니다. 식도는 위산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가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목이 쓰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 방치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눕지 마세요.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우시면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산책은 여러모로 좋은 습관이니까 이건 꼭 실천해 보세요. 둘째,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생각보다 몸에 안 좋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함께 틀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를 누르고 있으니까 혈관이 눌려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다리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좋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꼬고 있었네 하고 바로 풀어주세요.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놓고 앉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셋째, 잠을 줄이면서 버티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많습니다. 나는 5시간이면 충분해. 잠이 많은 건 게으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이 물질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잠을 적게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결국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최소 6시간은 자셔야 합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잠자리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방이 너무 밝지 않은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자기 전에 보고 계시지 않은지, 카페인을 오후에 드시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뇌 청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참는 습관입니다. 특히 소변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참습니다. 외출 중에 화장실 찾기 번거로워서 참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일어나기 귀찮아서 참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소변을 제대로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오래 참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하니까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세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 바로 가세요. 참지 마세요. 외출할 때는 미리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자다가 마려우면 귀찮아도 일어나서 다녀오세요. 그 몇 분이 귀찮아서 방광 건강을 망치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다섯째, 이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견디는 겁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에이, 쉬면 낫겠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이러면서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걸 유난 떠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보기 편하겠지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차가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통이 자주 온다, 배가 계속 더부룩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분이 이달 정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3달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6개월, 1년을 더 미뤘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달째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오셨으면 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고.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2주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니면 다행인 거고 뭔가 있으면 빨리 발견한 거니까 어느 쪽이든 병원에 가는 게 이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프면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위험한 생활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기 다리 꼬고, 안기 수면 부족, 소변 참기 통증 무시하기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건 매일 하는 일이니까 먹는 습관이 잘못되면 매일매일 몸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틀리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밥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은 밥을 빨리 드시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후루룩 먹는 게 습관이 되신 거죠. 은퇴하고 나서도 이 습관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 10분 만에 밥을 뚝딱 드십니다. 그런데 밥을 빨리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과식입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식사를 시작하고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다 먹어버리면 뇌가 아직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이니까 더 먹게 됩니다.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혈당 문제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음식이 급격하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발전합니다. 해결 방법은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으세요. 삼키고 나서 다음 숟가락을 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꿔도 과식이 줄어들고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잡으세요. 둘째,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시죠. 국밥찌개에 밥 말아 먹기. 뜨끈한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먹으면 속이 편한 것 같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주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국에 밥을 말면 밥알이 국물에 섞여서 거의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씹지 않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액이 국물에 희석되어서 소화가 오히려 안 됩니다. 속이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물 자체에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에 밥을 말면 국물까지 다 마시게 되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국을 드시더라도 밥과 따로 드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래된 식습관인데 김치, 젓갈찌개, 장아찌. 우리 식탁에는 짠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입맛이라는 게 길들여지는 거라서 짜게 먹는 분들은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짜게 드시게 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고혈압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고 뇌졸중과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짜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조금만 덜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싱거울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거나 찍어 먹는 방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후에 과일 먹으면 소화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과일에 있는 당분이 이미 먹은 음식 위에 더해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식전에 소량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주먹 한두 개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심할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매끼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세요.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콩 이런 것들을 매끼 꼭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중장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멸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혈압이 좀 높으셔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잡혔는데 식습관 상담을 받고 나서 딱 2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맵기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먹기. 이 2가지를 3개월 동안 실천하셨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 단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약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먹는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또는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년층에게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누워있는 상태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세요.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손을 쥐었다 펴세요. 이걸 1, 2분 정도 한 뒤에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팔로 몸을 짚으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난 뒤에도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에 30초에서 1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과정이 3, 4분이면 되는데 이 3, 4분이 여러분의 아침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운동 시간과 강도를 재조정하세요. 아까 아침 공복 운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과 강도를 나이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체온도 올라와 있고 근육도 풀려 있어서 부상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운동 강도는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이걸 전문 용어로 중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시면 건강 유지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중장년층은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바로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셋째, 잠자는 시간을 사수하세요. 아까 수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잠드는 것도 쉬워지고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다가 자꾸 깨게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병원을 아프기 전에 가세요. 이건 마인드를 바꾸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안 아플 때 가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특정 나이가 되면 암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주요 암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 대상인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귀찮아서 무서워서 괜히 병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이런 이유로 안 가시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검진 한번 받는 게 귀찮다고 안 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이신 분은 꼭 받으세요. 꼭이요. 다섯째,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신호들이 옵니다. 두통이 잦아졌다, 소변색이 이상하다,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피부에 이상한 점이 생겼다,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걸 적어두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습관을 바꾼 뒤에 실제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나도 바꿀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식습관을 고친 67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5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좀처럼 안 잡혔는데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밥을 빨리 드시고, 국에 말아 드시고, 과일을 디저트로 바로 드시고, 밤에 간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딱 3가지였습니다. 밥을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 국물 줄이기, 과일은 식후 2시간 뒤에 먹기. 이 3가지만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추세면 약을 줄여볼 수 있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년 동안 약으로 안 되던 게 먹는 습관 바꾸니까 석 달 만에 됐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수면 습관을 바꾼 6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되셨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항상 피곤했습니다. 나중에 수면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돌아보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려고 누우시는데 잠이 안 오니까 휴대폰을 보시다가 새벽 1시, 2시에 겨우 잠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6시에 억지로 일어나시니까 4, 5시간밖에 못 주무셨던 거죠. 이분이 바꾼 건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을 끄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에 잠자리에 드시는 걸 루틴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니까 변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피곤한 게 병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부부가 함께 습관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부부인데 두 분 다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높고 혈당이 경계치이고 아내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두 분 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지만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결심을 하셨습니다. 딱 3가지만 같이 바꿔보자고. 첫째, 저녁 식사 후에 30분 산책하기. 둘째, 국물 반으로 줄이기. 셋째,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 3가지를 6개월 동안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분의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고 골밀도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체중도 조금 줄었고 무엇보다 매일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가 많아져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식후 산책 국물 줄이기
일찍 자기,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 3가지가 6개월 만에 건강검진 결과를 바꿔놨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달라지면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낡은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 좋은 줄 알고 한 습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운동 과도한, 수분 섭취, 보조식품 과다, 복용 잦은 사우나, 내가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셋,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천천히 씹어먹기, 국물 줄이기, 일찍 자기 식후 산책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가 혈당을 바꾸고 혈압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중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한 가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바꿉니다.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습관을 바꿔보겠다, 이런 결심이 드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을 바꾸시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까지 합하면 약 8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알뜰하게 노후를 준비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나 퇴직금 꽤 받았어 라고 한마디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너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은 모아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분의 통장에는 2억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사업 자금 손주 학원비 친척에 긴급 대출 요청 동창 모임에서의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 돈 다 내 노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기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척, 지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노후 자산이 조금씩 잠식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6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돈이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도 늘어나죠.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종교 모임, 봉사 모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자네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나? 연금은 얼마씩 나오나? 집은 몇 채 갖고 있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인사치레처럼 자연스럽게 오가죠. 문제는 이 대화 속에서 내 자산 규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 자리에서
나 은퇴 자금 좀 모아놨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자산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투자 권유입니다. 형,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사장님, 이건 절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인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 건수가 1월에 66건이었던 것이 6월에는 105건으로 약 59%나 증가했습니다. 이 피해의 주요 대상이 바로 5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다음에 정부 기관에서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했다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가짜 정부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금융회사 직원 명함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기가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사기꾼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고령층이 이런 사기에 특히 취약한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면 사회적 역할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사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도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하죠. 이때 투자 모임이나 동호회를 가장한 다단계 조직에서 환영받으면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사실은 사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거죠. 셋째,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사기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게 만들죠. 젊은 세대라면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령층에게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뭘까요? 바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밖에서 보기에 평범한 은퇴자로 보이면 사기꾼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 모임마다 큰 소리치며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기꾼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노려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소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국산 소형차를 타시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옷도 편한 것 위주로 입으십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넉넉하게 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분들은 아무한테도 자기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다름 아닌 자녀, 그리고 친척을 말합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효도하는 착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 앞에서 가족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녀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실패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물가 높은 집값, 취업난, 젊은 세대가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퇴직금을 조기에 인출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명목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87 세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아들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하지만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용돈도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셨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함께 살겠다, 용돈을 드리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아들이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한번 금이 간 모자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재산을 미리 알리거나 미리 넘겨주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재산이 넘어간 순간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재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까지 부모가 마련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고 나면 부모 본인의 노후 자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미리 노후 자산은 부모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0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금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죠. 이것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부모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자녀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척 문제입니다. 명절 때마다, 경조사 때마다 만나는 친척들. 이분들 사이에서도 재산 이야기는 빠르게 퍼집니다. 형수님네 시아버지가 퇴직금을 5억이나 받으셨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 갑자기 멀리서 연락 안 하던 친척이 전화를 합니다. 형님, 사업이 좀 어려운데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면 돈도 있으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도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존심 지키기입니다.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돈이 알려지면 인간관계 자체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나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미묘한 분위기 변화, 어떤 친구는 부러워하고 어떤 친구는 시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럼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지라고 하죠. 이게 바로 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연금이 넉넉하고,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누구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돈 좀 있어 라는 것이 알려지면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뭔지 아시나요? 있는 사람이 내야지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계산하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비용을 더 내게 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형은 형편이 나으니까 좀 더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점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안에 있는 음식이 오래 보관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음식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닫아 놓으면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자산을 드러내는 순간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관계마저 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와의 우정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진짜 친구들이죠. 이런 관계가 노후에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이고 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사람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서비스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산을 불법적으로 숨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탈세이고 범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을 현명하게 구조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분산해서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재산이 2억 원이면 증여세가 약 1,940만 원, 4억 원이면 5,820만 원, 6억 원이면 약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을 물려주면 증여세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녀에게 전세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엄격하게 적발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금액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릴수록, 특히 자녀에게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릴수록 미리 좀 주세요라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증여 요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간극을 잘 메우려면 자산의 종류와 인출 순서, 세금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돈을 숨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자산 규모를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숫자로 알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다, 어머니 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온다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모님은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안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한테 3억이 있으면 내가 1억 정도는 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지? 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녀 한 명에게만 전체적인 자산 목록을 적은 문서를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고 정말 비상시에만 확인하도록 약속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둘째, 자산을 연금 형태로 분산하세요. 통장에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본인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매달 조금씩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 연금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은퇴자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를 잘 조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령 시기를 늦춰서 금액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한 번에 인출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나누어 받으시면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유언장과 가족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적어놓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자산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법적 장치인데, 예를 들어 이 돈은 본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라고 정해놓으면 자녀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치매 환자 등 고령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시범 단계라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확인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수익금을 받기 전에 별도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것도 사기의 대표적 수법입니다. 어떤 대형 금융회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에게도 도움을 구하세요. 자녀가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금융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를 더 빨리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결국 고립된 개인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으면 속을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관계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할 때 나는 여유가 없어서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과 관계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것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함께 등산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가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보다 100배, 1000배 더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던가요? 의외로 소박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한 옷을 입으시고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타시고 호화로운 외식 대신 집에서 건강한 밥을 해 드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은퇴자인데 실제로는 든든한 노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사람이 떠나갈 걱정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분이 돈이 많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것이 노후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여덟 세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 자산을 합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그냥 소박하게 사시는 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연금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 너희 일이나 잘 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니까요. 김 선생님은 이 용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친척들도 김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담 없이 각자 계산하며 즐겁게 만나십니다. 이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비결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 규모를 드러내지 마세요. 둘 돈을 드러내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진짜 친구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소박하게 사시면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쇳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세요. 자산을 연금으로 분산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기 예방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고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보내시고
20년 넘게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이 드시는 일상이 2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를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 상대 정도였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건강은 좋으세요? 이런 평범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다가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는 어느새 이 남성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와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메시지가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그 남성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금 투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1,000만 원만 보내면 엄청난 수익이 돌아올 거라고요. 할머니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농협은행 직원이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에게 이것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오히려 경찰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30분 넘게 설득한 끝에야 겨우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단 30분 차이로 영영 사라질 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7,200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7,2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몇 년치 생활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는 총 791건, 피해액은 502억 원입니다. 전북 지역만 봐도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가 2024년 76건에서 2025년에는 313건으로 약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고령층,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로맨스 스캠만이 아닙니다. 사기가 아닌 진짜 사랑이라 해도 노년의 사랑에 빠지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분쟁, 가족 해체, 건강 악화, 판단력, 저하, 이런 것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노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빠지기 쉬운 진짜 이유,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외로움이라는 틈으로 파고듭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드디어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던 약속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죠. 손주들은 학원과 학교에 바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고령층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인데요. 그 비율이 37.8%나 됩니다. 상당수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입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라도 나를 향한 관심이 느껴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분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근입니다. 사기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곳을 통해 접근합니다. 자기를 해외에 사는 사업가, 미군 장교, 한국계 외국인 의사 같은 신뢰감을 주는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합니다. 외모가 훤칠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골라서요.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진만 보면 진짜 사람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혹입니다. 접근에 성공하면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내 희망이에요. 한국에 정착해서 당신과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메시지 낮에는 점심 드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밤에는 잘 자요, 꿈에서 봐요. 이렇게 하루 종일 관심을 쏟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이런 말을 매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도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오신 분들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 즉 가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송금 유도입니다.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값이 필요해요. 공항에서 억류됐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 치료비가 급해요. 함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들거나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잠적입니다. 돈을 받고 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더 보내주면 곧 만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추가로 필요해요.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보내면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보낸 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 계좌가 없으니 당신이 대신 입금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순진한 피해자가 자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사기꾼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이러면 본인이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공범까지 되는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짜퉁대 자란이다는 제구에 사시는 8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7천만 원을 보내려고 경찰서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찰서에 가서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경찰에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살해 영상과 음성 자료를 휴대전화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30분 넘게 설득하고 나서야 겨우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60대 여성도 경찰서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분은 5천만 원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경찰이 총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겁니다. 하루에 한 경찰서에서만요. 50대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고 계시던 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중국계 미국인이자 이라크 파병 특수부대 장성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친구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사진을 주고받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이 한국으로 보내려던 금고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은 수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군인의 사진은 미군에서 36년 근무하다 이미 퇴직한 실존 인물의 것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쉽게 속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교묘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외로움에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판단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기보다 이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하면 자존감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보석금이 필요하다. 비행기 표값이 급하다. 투자금을 보내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보지도 않은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누군가와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봐야 사기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주변의 가족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항상 우리 사이의 비밀을 지켜달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사기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아닌 진짜 사랑인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황혼, 재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노년에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황혼, 재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90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 배우자를 잃고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혼, 재혼에는 젊었을 때의 결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잡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가 황혼, 재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복지관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난 60대 후반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하셨고 아들과 딸 모두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를 치면서 소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복지관에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었고 재혼을 하면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새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괴로워하신 겁니다. 이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재혼한 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 즉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에서 0.5를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황혼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재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해서 70억 원이었습니다. 전처 소생의 자녀가 아들 1명, 딸 1명 있었고요. 법대로 계산하면 새어머니가 7분의 3, 즉 약 3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7분의 2, 즉 약 20억 원씩 받게 되고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3, 40년 동안 함께 땀 흘려 일구신 재산입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새로 만난 분과 겨우 1년 결혼 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1년 사이에 만난 새어머니가 자녀들보다 더 많은 30억 원을 가져갑니다.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자녀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의 몫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상속 포기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3년에 중요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70억 원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혼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적 조치를 해두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부 재산 계약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등기하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재혼 전에 자녀들과 신중하게 상의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놓는 겁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자필 유언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재산 계약을 하고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법적 분쟁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과 상속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완전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혼하는 것과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재산은 이렇게 보호해 놓았다라고 미리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구신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이 걱정을 법적으로 해소해주면 자녀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더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가족이 해체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잃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한 분뿐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2, 3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이분이 새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머리로는 아버지도 외로우시겠지,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지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어머니 자리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건가? 어머니와의 추억은 뭐가 되는 건가? 라는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특히 어머니를 간호하며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켰던 자녀일수록 이 감정이 강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는 동안 아버지는 이미 다른 분을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방송에서 나온 한 장면이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새로 만난 여성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드세요. 아버지는 며느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녀 한둘만 있을 뿐 나머지 가족은 모두 알면서도 일부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황혼의 사랑은 당사자에게는 달콤하고 설레는 것이지만 가족에게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급격히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의 미묘한 긴장감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분과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혹시 돈 같은 거 드린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에 함께 모이지 않게 됩니다. 올해 명절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새어머니를 만나기 싫은 겁니다. 결국에는 연락마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형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말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 서로를 탓하면서 형제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정상담 전문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관계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상담이 깊어지면 유산 분배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재산 문제는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가 3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3쌍 중 1쌍 이상이 황혼이혼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황혼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부정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다가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죠. 황혼이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랜 세월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뿐만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그 연금도 나눠야 합니다. 공무원이셨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이셨다면 군인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면 남은 노후가 얼마나 불안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황혼 이혼 후에 홀로 남겨지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젊을 때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체력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녀들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 관계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가지를 뻗어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는 열매도 달리고 새들도 둥지를 틀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전혀 다른 종류의 가지를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새 가지가 무사히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원래 있던 가지들이 영양분을 빼앗겨서 하나둘씩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열매도 떨어지고 새들도 떠나고 그늘도 사라지는 겁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가 기존에 소중히 갖고 온 가족이라는 가지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한 번 마르면 다시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건강과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흥분 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물질인데 사랑에 빠졌을 때 특히 많이 분비됩니다. 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도 분비되는데 이것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계획, 판단,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감정의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빠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명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조심해라 라고 충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그 사람 확인 좀 해보자 라고 해도 너희가 뭘 아느냐 라면서 화를 내십니다. 아까 대구의 8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게까지 사기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우기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오면서 판단력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건강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애 관계는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크게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의심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몸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릅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크게 나빠집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애 중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어르신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데 이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판별 능력 없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재혼을 결심하거나 재산을 넘기거나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결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 라고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의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가족 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고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현금과 부동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 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노년기의 재산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외로움의 착각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지내오신 분에게는 더욱 어렵죠. 20년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드셨던 분이 갑자기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따뜻함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요. 바로 그래서 노년의 사랑에는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따뜻한 동반자를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만남의 경로를 반드시 검증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10배, 20배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 사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진이 여러 사이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용된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시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해보세요. 진짜 사람이라면 영상통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카메라가 고장났다, 인터넷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피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경고 신호입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신원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만남을 계속 미루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갈게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려고 노력하지 만남을 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보내지 마세요.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보석금이 필요하다. 비행기 표값이 급하다. 투자금을 보내달라. 결혼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의 본질입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 발 물러서세요. 이것은 온라인 만남뿐 아니라 실제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만 로맨스 스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만나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노년기에 새로 만난 사람이 은근히 재산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자녀분들에게 이미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재산을 탐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함께 사업하자거나 투자하자거나 부동산을 같이 사자는 제안도 조심하세요. 우리 둘이 같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사기엔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사자.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자녀와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내 인생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비밀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갑자기 재혼 소식을 들은 자녀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눈 자녀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이 한마디를 먼저 하시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달에 결혼한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자녀들이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네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반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걱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서서히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자녀들이 직접 그분을 만나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전화로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났대 라고 들을 때에 불안감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았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재산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에 앞서 법적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재산 계약과 유언장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법적 준비를 해놨으니 너희들 몫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가족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에는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자의 혼전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 혼인 중 새로 형성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이러이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요. 유언장에는 각 자녀에게 돌아갈 몫과 새 배우자에게 돌아갈 몫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공증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속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황혼의 동반자 관계에서 꼭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로 함께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서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이런 법적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좋은 분과 함께 지내시는 것은 좋은데 재산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는 것이 본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는 이 본심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과 60대 후반의 여성이 만나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양쪽 자녀들이 모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시고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과 보냅니다. 양쪽 자녀들도 이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재산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굳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족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년은 사랑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년에 외롭다는 감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 간의 사랑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바둑 모임, 독서 모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정은 로맨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재산 문제도 생기지 않고 가족 갈등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로맨스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봉사활동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면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람은 사랑의 호르몬 못지않게 강력한 행복감을 줍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움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배우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숙제를 같이 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정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있습니다. 8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90대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돈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고 건강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넷 세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7년 전에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 2명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처음 2, 3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이 드시는 날이 반복되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하루가 끝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노래냐라고 손을 저으셨는데 옆집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졸라서 마지못해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과 멀리 사시는 분들, 건강 문제로 집에만 계시던 분들, 다들 외로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 못 부르셔서 쭈뼛쭈뼛 하셨는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다라고 칭찬하자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연습에 나가시면서 점점 실력이 느셨고 연습 끝나면 합창단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드시고 가끔 여행도 가시고 서로의 병원 진료에 동행해 주기도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도 생각했었어.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합창단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끼리 맨날 웃고 떠들고 누가 아프면 서로 걱정해주고 명절에도 같이 모여서 음식 해먹고 오히려 연애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이 더 좋아. 남은 인생을 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보내고 싶어. 이분이 행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연결을 찾아서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 연결이 반드시 이성 간의 로맨틱한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로맨스와 달리 위험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갈등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온라인에서 다가오는 달콤한 사랑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에게 이야기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둘 진짜 사랑이라 해도 황혼재혼은 재산 분쟁과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자녀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시고 부부재산 계약과 유언장 같은 법적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노년의 외로움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배움, 이런 건강한 관계들이 로맨스보다 안전하고 오래가고 깊은 행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요즘 혹시 SNS에서 새로 연락 오는 사람 있으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뭐 특별한 일 없으세요? 이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사기꾼이 파고들 틈을 막아줍니다.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시면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예방책은 가족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노후를, 누군가의 전 재산을,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신호만 가고 안 받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결국 저녁 때쯤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바빴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짧은 문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 분?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자식 밥은 챙겼고 내 옷은 안 사도 자식 옷은 사줬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돼도 자식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날부터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바쁘다고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아이한테 뭐였을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손님이라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60대 이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서운함 대신 당당함이 찾아오고 외로움 대신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제비가 찾아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끼 제비들은 하나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미 제비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20여 년 우리 품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 삶을 향해 날아갑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만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키우셨어요. 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큰아들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밥은 먹었니? 어제 늦게 들어간 거 아니니? 애들은 잘 있니? 처음에는 아들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를 점점 안 받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속이 상해서 울고 아들은 부담스러워서 더 멀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한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자식은 어머니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어머니 삶의 주인공은 어머니 자신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할머니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는데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예 작품 사진 좀 보내주세요. 관계가 되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손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에게는 손님의 삶이 있으니까요.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함께했던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동양의 오래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데까지가 부모의 몫이고 열매는 하늘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이 떨어진 나무가 슬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고